A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서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요. 또 지난해 4월부터는 이 목줄 길이를 법적으로 2m 이내로 유지하는 게 의무화됐죠. 이거 모르는 견주분들 있으신가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이런 규제를 무시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견주들이 있는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해마다 개물림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무려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맹견 소유자는 2021년부터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데요. 이 보험 가입률이 의무인데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레 26일까지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을 거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육 허가는 해당 견이 공격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야 사육이 가능한데요. 3번의 평가 기회에서 탈락하면 안락사를 시키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견주들이 이 평가를 거부하고 있고 평가 기준이나 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도 많은데요. 이번에도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늘 개보다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 문제라는 게 개물림 사고 규제 한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계를 어떻게 풀지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죠. 10월 24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아이고, 요섭님이 70대 후반 여성 애청자가 잘 듣고 있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70대 후반. 네, 젊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조금 체감을 하거든요. 뭐 여기저기 가면은 잘 듣고 있다고. 저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황송합니다. 저희 제작진 모두. 자, 오늘 아침 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고액연봉부터 논란이 많았던 농협 국감 소식 살펴보고요.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조선의 여류 문인들을 찾아서 예술여행 떠나보겠습니다. 또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시간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물납한 사례와 돈 관리를 못해서 작품을 팔아서 세금을 냈던 어떤 화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2대) 국회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는 연봉 8억 원 논란부터 측근 인사까지 질책이 이어졌는데요. 농민조합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에서는 이 2024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국정감사가 벌써 후반부인데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지난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됐고요. 3주차 맞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의 종합감사를 하고요. 내일 해양수산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하면 끝이 납니다. 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 첫 국정감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 초선 의원은 국감이 본격적인 신고식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농해수위가 원래 여야
구분 없이 농업 문제를 다룬다는 전통이 있는데요. 몇 가지 부분에선 입장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대체로 여야 모두 농민 편에서 감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다뤄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농협중앙회는 올해 1월에 전국에 있는 1,111개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여한 이 중앙회장 선거를 치렀고요. 당선자인 강호동 회장이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선 농협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이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될 정도의 고액 연봉이라 하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농협중앙회장 자리는 지난 2005년에 농협법이 바뀌면서 비상임이자 명예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비상임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매일 출근하지 않고 또 일이 있을 때 업무를 맡는 걸 뜻하는데요. 비상임인 농협중앙회장의 급여가 겸직을 포함해 8억 원이나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장으로 올해 연봉 3억 9천만 원 받고요. 또 농민신문사 대표이사를 겸직해서 1억 9,100만 원을 수령합니다. 여기에 성과급이 2억 2,920만 원 이걸 다 더하면 올해 총 8억 1,020만 원의 연봉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농협 국감 때마다 농민조합원들의 눈높이에선 납득할 수 없는 이 농협중앙회장의 고액 연봉에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그렇군요. 비상임이자 명예직인데 그 현 회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감 때마다 나오는 문제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럼 여전히 바뀌는 게 없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감 때 목소리를 높이고 몰아붙이던 국회의원들이 국감 이후에도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해줬다면 매년 반복되는 국감 이슈는 없을 텐데요. 좀 답답합니다. 이 고액 연봉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협법이 바뀌면서 중앙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면서 퇴직금 제도도 폐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농협중앙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전임 중앙회장들은 퇴임 공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의 지급 근거가 사라지니까 이름을 퇴임 공로금으로 바꿔서 이야. 사실상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퇴직금이 사라졌는데 딴 걸 만든 거잖아요, 지금. 퇴임 공로금이라고 참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퇴임 공로금 문제를 짚었는데요. 퇴임 공로금 문제를 제고하는 데서부터 농협의 내부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 강조를 했고요. 퇴임 회장 중엔 많게는 5억 원 이상의 퇴임 공로금을 가져온 경우도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장이 귀족 회장이라는 지적을 괜히 듣는 게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성교 의원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회장직을 걸고 퇴임 공로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할 의향이 있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호동 회장의 답변이 좀 궁색한데요. 네. 강 회장은 급여에 구체적으로 신경 쓸 여력은 없지만 월급값을 하겠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공로금을 받겠다는 의미고요. 네. 또 하나는 월급값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평가는 농민조합원들한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자체 평가는 본인이 월급값을 하고 있다. 네. 고액 연봉 또 퇴임 공로금 논란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퇴임 공로금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농협중앙회 국감의 두 번째 이슈도 소개해 주세요. 예, 강호동 회장이 취임하면서 조직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여기에 자기 사람을 앉혔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중 질의했습니다. 측근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호동 회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에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그리고 농민신문과 농협대학교까지 인사를 단행했는데 바뀐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강호동 중앙회장의 선거 캠프 출신 또는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을 배치했다는 지적인데요.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강호동 중앙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49명의 인사가 있었는데 내부 승진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조직 내 중요한 자리에 인사교체를 한 건데요. 주로 농협의 퇴직자들이 다시 복귀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말에 퇴직을 하고 선거를 도왔던 인사가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협 상호금융 대표로 취임했고요. 2016년에 퇴임한 사람들도 이번 강호동 회장 취임과 동시에 다시 농협중앙회나 농민신문사 대표 자리를 꿰찼습니다.
농협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바꾼 거는 이 제왕적인 권한을 덜어내자 이런 취지였는데 이번 인사 상황을 보면 농협중앙회 지배구조가 회장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그 농협중앙회가 큰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의 농민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좀 뭔가 사업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국에 있는 농민조합원 직선제로 바꾸자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농협중앙회장 뽑는 투표권 1,111개 지역농협 이 조합장들에게 있다 보니까 선거 공약에 농민조합원을 위한 것보다 조합장들의 환심을 살 만한 공약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강호동 중앙회장이 선거 당시 내건 공약 중 하나가 지역농협 조합장들의 농정활동비 월 100만 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겠다 이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조합 운영 협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조합장들에게 매달 참석수당 100만 원을 꼬박꼬박 지급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농정활동비 월 100만 원 공약은 굉장히 일찌감치 농협중앙회 준비를 했는데 반면에 농민조합원들에게 중요한 벼 수매가 보장 공약에 미온적입니다. 오늘 그 서울 중구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에 40kg 벼 수매가 7만 원 보장 공약을 지키라 이런 농민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 쌀값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서 걱정이 큰데 농협중앙회장이 수매가 보장 약속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원재정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안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주옥 같은 문장과 책들을 남기고 팔도의 이름을 떨친 조선의 여성 명문장가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나운서 요즘 한강 작가님의 노벨상 수상으로 예전에 비해서 침체되어 있던 서점가와 도서관에도 활기가 넘치고 있잖아요. 야, 뭐 몇백만 부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수상 소식을 듣고 바로 구매를 했는데도 거의 열흘 만에 배송이 되더라고요. 배송은 왔어요? 네, 배송 왔습니다.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강 작가님 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께 수상의 기쁨을 함께하고자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왜?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인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하고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한시적으로 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 아주 오랜만에 종이책을 구매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 기념비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축하하고 간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한환 은서님도 한강 작가님 책 읽어보셨나요? 사지도 못했고 네. 이제 주겠다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 연락이 잘 안 되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그래서 다 포기하고 한 1년 반 뒤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읽고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한 서너 명 있었는데 진짜요? 아직 본인들도 못 읽고 있더라고요. 예, 또 어쨌든 저는 기다리고 있다. 네. 어쨌든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 네. 여러 가지로 진짜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 100년이 넘는 노벨상 역사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역대 121명의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이 중에 여성으로서는 18번째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이 18명 중에 수상자들 중에서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아시아 여성 최초. 네, 노벨 문학상을 받는 또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강 작가님의 문학상 수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노르웨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미래도서관이라는 곳에서는 1년에 한 명씩 100명의 작가를 선정해서 100년간 키운 나무 1000그루를 베어서 2114년에
100년 뒤에 출판하는 역사와 문학을 더한 프로젝트를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맨부커상 수상 이후에 한강 작가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고 이 노르웨이 오슬로 미래도서관에서도 100년 후에 기릴 만한 세계의 작가로 한강 작가님을 선정해서 2114년에 공개될 한강 작가님의 작품이 타임캡슐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야, 네. 그렇군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렇죠. 일이다. 네. 그 요즘 보면 또 이제 뭐 영화면 영화, 케이팝이면 케이팝, 또 클래식이면 클래식,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이러면은 자화자찬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야, 우리한테 좀 특별한 DNA가 있나 보다. 그렇죠. 하는 우연이 생각이 아닌 거죠. 예, 예, 네.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 이러한 노벨 문학상이 이제 하루 이틀에 걸쳐서 나온 게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물론 이 한강 작가님 개인적으로 피나는 노력도 있으셨겠지만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문, 무, 예를 고루 갖춘 인재로 크는 것이 당연한 필수 코스였는데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즐기면서 활쏘기 외에 축국이라는 공차기와 석전놀이, 씨름 등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공동체 정신을 배양하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고 또 가족을 부양했기 네. 때문이겠죠. 네. 하지만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무래도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는 남존여비, 칠거지악 등의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당시에 사회가 원했던 여성의 모습은 어릴 때는 온순하면서 부모에게 속 깊은 딸로 커야 했고 또 혼인을 해서는 남편에게는 좋은 아내이자 아이들이 현명한 어머니로 또 시부모님에게는 효를 다하는 효성스러운 며느리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양반가의 씹을 간 여인들의 경우에는 또 죽은 뒤에까지 하인들에게 덕을 베푼 윗사람으로 또 평가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힘든데요. 네. 그리고 또 네. 신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부모의 신분을 따라 소실의 자녀이면 소실로 또 혼인을 하고 또 노비로 태어나면 또 노비로 살아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혼인한 여성은 친정에 가고 싶어도 또 아무 때나 마음대로 갈 수도 없었고 남자들만 글을 배우고 시를 짓는 것 또한 이제 남자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글을 배우고 시를 짓는 여인이 매우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물게나마 글을 쓰고 시를 짓는 여인들조차도 결혼을 할 때 남편에게 시를 짓지 않고 글을 쓰지 않겠다라는 약조를 해야 그걸 또 네. 약속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훗날 이를 어겼을 때는 또 어겼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진짜. 네. 근데 진짜 그 옛날에 네. 뭐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글 안 가르쳐 맞아요. 줬다고. 까막눈이라고 네. 말해요. 그럼 보셨죠. 야,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예전에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여성분들은 글을 배우거나 시를 쓰면 소방 맞았다는 거네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글을 안다는 이유로 시를 또 쓴다는 이유로 단지 조선에서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억압된 사회의 굴레 속에서 조선 여인들은 대부분 뛰어난 재주를 지녔음에도 억눌러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조선은 한국 문학사에서 르네상스로 이끌어지는 문화적 전성기가 창궐하게 되는데요. 이 우주의 인성의 근본을 탐구하는 이 성리학이 꼽히면서 다양한 문물이 흥성한 시기였고 여성의 문학 활동이나 처신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시기가 그래요? 옵니다. 이 시기가? 네. 예. 그래서 이 정실마님을 비롯한 첩의 자식인 선유 출신 여성 그리고 또 기생들에게도 문화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고 이 조선 시대를 대표한 4명의 여류 문인도 16세기 성리학이 꼽히는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좋은 시기인데요. 좋은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문인 4분 어떤 분들인가요? 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신사임당, 아, 알죠. 네, 허난설원, 황진이, 어. 이옥봉 이렇게 이옥봉은 네, 처음 들어보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분의 여류 문인을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오한 방금 이제 이옥봉님 빼고는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그렇죠. 적이 있으실 어디선가 거예요. 들어봤어요. 네, 예. 그래서 신사임당 같은 경우에는 시와 그림, 글씨에 모두 능했던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 율곡 이의 어머니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사임당의 본명이 또 신인선입니다. 오, 네. 조인선 대표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랑 성이 아니군요. 이름이군요. 잣대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별명이 신사 아님당 이런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맞는 말이다. 아, 그렇습니다. 네, 신사는 아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 신사임당은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 포도, 풀, 벌레, 산수 그림 등을 너무 잘 그려서 산수도, 초충도 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효심이 깊어서 강릉의 친정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쓴 가슴 아픈 시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신사임당의 시 한 수를 우리 오 아나운서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아침부터 부담드리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개꼬리 같진 않지만 해볼게요. 네. 신사임당이 쓴 어머니 그리워라는 시입니다. 산 첩첩 내 고향 천리건만 자나깨나 꿈속에도 돌아가고파 한송정 가에는 외로이 뜬 달 경포대 앞에는 한 줄기 바람 갈매기는 모래 위로 흩어졌다 보이고 고깃배는 바다 위로 오고 가리니 언제나 강릉길 다시 밟아가 어머니 곁에서 바느질할고. 슬픈데요. 어제 아침에 눈물 훔치시는 청취자분들 계신 거 아니겠죠? 아,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너무 아침부터 우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좀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알겠는데 네. 이옥봉 작가님 맨 네. 마지막에 그죠? 네. 네 분 중에 그 처음 들었었는데 이분 어떤 분이세요? 네, 너무 재미있는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네. 이 충청도에서 왕족의 후예로 태어난 이옥봉 작가님은 옥천의 군수이자 문학적 명성이 뛰어났던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놀이하듯이 시를 주고받았고 이 옥봉이 조금씩 천재성을 드러내자 딸의 시 공부를 위한 책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다고 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옥봉이 어엿한 처녀가 되어가면서 옥봉은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시풍을 갖추게 되었고 이 장안의 명사들과 어울리며 뛰어난 시를 짓고 읊어서 유명 인사가 되게 됩니다. 환경도 좋았고 본인 재능도 네.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천부적으로 글을 잘 짓고 또 자존감도 강하다 보니까 당시 이옥봉은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옥봉의 남편은 글쓰기로 외부 활동이 많았던 옥봉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다면서 떠나가 버리게 돼요. 떠나버려요? 네, 아, 가출합니다. 예. 그래서 이옥봉은 이별의 한이 깊어서 병에 걸리게 되는데 또 남편 좋아했나 보다. 상사병에 예. 걸리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 상사병이 결국에는 여인의 한으로 이어져서 이옥봉은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이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려던 찰나에 그렇게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옥봉의 이야기가 머나먼 중국에서 네? 다시 알려지게 되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해외에서 알려져요? 네. 예. 그래서 이옥봉의 남편이었던 집을 나갔던 조원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조희일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원로 대신과 인사를 나누던 중에 그가 조원의 아들이라는 말에 명을 하시니 혹시 이옥봉을 아십니까? 이거 마치 Do You Know BTS 같은 건데. 맞아요. 그러면서 책장에서 이옥봉 시집이라고 쓰인 책 한 권을 꺼내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아니 조이일이 한국에도 없던 그 의붓 어머니 이옥봉의 책이 중국에서 출판이 돼 있으니까 너무 신기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책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명나라 원로가 40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어렵사리 꺼냅니다. 야, 그래요? 네. 이거 근데 갑자기 무서운 얘기 아니죠? 흐름이. 이옥봉 시집에 뭐가 써 있었나요? 뭐 어떤 내용들이? 네,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네. 명나라 사신이 말하기를 40년 전 어느 날 바다에 시체 한 구가 파도에 떠밀려서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 한 구가. 예. 그래서 이걸 마냥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시신을 건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신을 건져보니까 그 시신에 종이로 수백 겹을 감고 그 위를 노끈으로 꽁꽁 묶은 네. 여자의 시신이었던 거죠.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네. 노끈을 잘라내고 감싸주던 종이를 벗겨내니까 안쪽의 종이에는 빈틈없이 빼곡히 작자 미상의 시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해석을 해보니까 해동 조성국 승지 조원의 첩 이옥봉 이러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옥봉이 쓴 시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한 서러움 때문에 옥봉은 자신이 쓴 시 수백 장을 온몸에 칭칭 감고 바다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시와 함께 죽음을 택했던 서글픈 이야기는 그녀가 남긴 훌륭한 작품들과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옥봉집으로 출간이 되면서 이 사회의 먼 해외에서 그 가치와 존재를 먼저 인정받아가지고 이옥봉은 비록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이 여인이기 이전에 고귀한 사람이자 아름다운 문인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억되게 됩니다. 야, 이거 외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찾아보고 싶어요.
저도 시를 찾아봤는데 절절하더라고요. 그 임을 그리는 그런 내용의 시들이 되게 많아서 청취자분들 한번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저부터도. 자, 오늘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오늘은 여성의 삶과 신분의 벽을 용기 있게 넘어서 당당히 살던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작가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미술로 풀어보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꾼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달에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근데 뭔 얘기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네. 아트 페어 또 이제 아트 딜러들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얼마 전에 국내에서 상속세를 현금 대신에 미술품으로 납부한 사례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세금을 내는 걸 우리가 이제 물납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해 1월에 상속세와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 물납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무조건 뭐 내 세금 미술품으로 낼래 이거는 안 되고요. 네네. 현금 등이 있으면서도 이 물납제를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 거 내고 그래도 세금을 다 못 내면 미술품도 받아줄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납부액이 일단 2천만 원을 넘어야 되고 그리고 아무 미술품이나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미술품 물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걸 우리가 받을 만한 건가를 거쳐서 이제 받게 된다는 건데 네. 어쨌든 지난 1월에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의 작품 중에 4점이 받아들여졌어요. 네. 정판즈라는 중국 작가의 작품 2점, 그리고 88올림픽의 미술 감독을 맡았던 이만익 작가의 작품 1점, 그리고 전관영 작가 작품 이렇게 4점인데요. 정판즈라는 작가는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2013년에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그의 작품 최후의 만찬이 2,330만 달러. 와. 당시 환율로 보면 한 250억 원 정도에 판매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꽤 비싼 유명한 작품이 세금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군요. 제가 이제 미술에 좀 문외한이어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물납이 네. 인정된 작품 넉 점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정판즈 작가의 작품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또 값어치가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걸 얼마에 세금하고 뭐 이른바 뭐 퉁퉁 쳤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값어치를 계산해 줬는지는 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네, 근데 다만 이번에 물납 작품으로 나온 정판즈의 작품 2점은 최근에 우리나라 경매, 우리나라 예. 경매에 이 작품이 한번 출품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알겠네요. 그때 추정가가 11억 원에서 한 15억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경매 취소가 되면서 실제로 경매 낙찰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서 대략 이 4작품을 다 더하면 한 30억 원 내외로 인정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 미술품 물납 얘기를 꺼낸 거는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 중에서도 젊었을 때 크게 성공해서 부를 이루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자신이 돈 관리를 잘못해서 결국엔 파산에 이르면서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자기가 모았던 유명 작가들의 작품까지 세금이나 빚을 갚는 데 썼던 작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빛과 어둠의 미술사라 불린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 화가인데 누가 떠오르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드렸는데. 아, 잠깐만요. 굉장히 방심하면서 듣고 있었단 네네. 말입니다. 지금 마음 편하게 누군가 얘기해 주겠지. 제가 항상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아는 작가 몇 명 안 되는 피카소밖에 없습니다. 17세기 막 이렇게 얘기하셔도 모릅니다. 예. 네덜란드의 유명 화가 그러면 대부분 네덜란드. 고흐를 많이 떠올리시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두 말씀해 번째가 렘브란트. 주셔서. 들어봤죠. 네. 예.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고흐예요? 화가는 렘브란트. 렘브란트. 네. 예. 렘브란트는 빛을 아주 잘 다룬 화가로 유명하죠. 그래서 방송가에서는 아마 조명하시는 분들은 렘브란트 라이트라는 용어도 많이 쓰실 거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초상화를 그릴 때 한쪽에서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코하고 이쪽 광대 쪽에 삼각형 모양이 그려지면서 음영이 확실해지거든요. 그럼 사람이 훨씬 뽀샤시하고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 촬영할 때도 이렇게 조명 기법을 쓴다. 근데 이거를 렘브란트가 초상화 그릴 때 많이 썼어요. 그래서 렘브란트 라이트라고도 유명한데 네. 어쨌든 빛을 잘 다룬 화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워낙 그림을 잘 그려서 20대 시절부터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예. 성공했냐면 렘브란트가 33살 때 이게 1639년인데요. 네. 암스테르담에 집을 하나 삽니다. 네. 지하 3층, 지하 1층의 주택이니까 그 당시에 이 정도면 저택이라고 봐야 되죠. 그때 지하 3층이라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아, 지상 3층, 지하 1층. 제가 그렇죠. 잘못 말했네요. 예. 지상 3층, 지하 1층의 저택을 구입하는데요. 네. 이 집계약서가 여전히 그 네덜란드에 남아 있는데 1639년 1월 5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얼마를 주고 샀냐면 당시에 1만 3천 길더를 줬다고 해요. 1만 3천 길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인지 가늠이 지금은 안 그렇죠. 되나요? 예. 지금 시세로 치면 약 26억 원 정도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네덜란드 일반 노동자들의 연봉이 300길더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집값으로 지불한 돈이 아까 13,000길더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반 노동자들이 약 43년간 일해야 살 수 있는 집. 돈 하나도 안 쓰고. 예. 이렇게 보면 되니까 돈이네요. 예. 지금 유럽 일반 노동자들의 연봉이 4만 1,000유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43을 곱해서 네. 계산을 대충 해보면 단순히 했을 때 176만 3천 유로가 나오고 이걸 환율 계산해 보면 한 26억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시세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 렘브란트가 30대 초반에 우리로 치면 청담동에 26억 정도 되는 집을 산 거니까 엄청나네요. 본인 능력으로만. 네. 예. 이 얼마나 유명한 작가였는가가 이제 가늠이 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1656년 50세의 렘브란트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아니 30대 초반에 26억 집을 사는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가 네. 뭐 한 15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집은 법원 경매에 넘어가고요. 자신이 사들였던 수많은 작품들도 모두 빚을 갚기 위해 내놓게 되는 거죠. 아니 뭐 도박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 인기가 혹시 확 줄어들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파산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화가의 그림 실력이 그렇게 확 줄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파산 이렇게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과도한 지출 뭐 이렇게들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답은 맞지만 조금 틀린 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출이 좀 많긴 했습니다. 근데 렘브란트의 수입이 이 정도를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당시 노동자들의 1년 평균이 연봉이 한 300길더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렘브란트는 초상화 한 점을 500길더 정도 받고 그려줄 정도의 인기였고요. 와, 네. 주문이 밀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 야경꾼 같은 경우는 1600길더를 받았던 작품이고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미술 시장이 막 변화하던 시기인데 판화가 등장해서 유명 작가의 그림을 막 판화로 찍어내던 시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쭉쭉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렘브란트의 판화는 100길더 판화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일반 팔린 거죠. 노동자들의 3분의 1 연봉을 받을 정도의 판화임에도. 비싸게 팔린 거죠. 그럼 이렇게 돈 잘 버는 렘브란트가 왜 파산을 했느냐?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렘브란트의 파산의 진짜 이유는 계약서를 잘못 쓴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와 계약서를 잘못 쓴 거예요? 이게 앞서 말한 집계약서. 예? 그러니까 예. 13,000길더의 집계약서를 쓸 때 네. 렘브란트가 이 돈의 4분의 1 정도만 현금을 주고요. 현금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아, 그때도 아하. 떠오르는 예. 대출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담보 이자죠, 이자. 주담대 이자. 이자가 이자가 많이 당시에 높았어요. 연에 한 6에서 8%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높았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낮은 이자도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아까 말한 원금이 큰데 원금의 일부밖에 안 내고 4분의 3을 그대로 남겨놓고 이걸 대출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 이자를 감당하는데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작품이 잘 팔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당이 가능했지만 결국에 10년 정도 지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우스 푸어가 됐다. 버는 돈을 족족 전부 이자로 내는데 쓰고 있었다는 것이죠. 야, 그렇군요. 야. 그리고 17세기 중후반 넘어서면 네덜란드 미술 시장이 급변을 하거든요. 네. 아까 판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네.
물론 렘브란트의 파나가 조금 비싸게 팔리긴 했지만 미술 시장이 좀 대중화되면서 파나 같은 작품이 나오면서 신진 작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쟁에서도 조금 떨어지고 밀리고. 트렌드에 밀리기 시작하고 본인의 이 그 그림의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려고 했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갚는 데 쓰는 돈 늘어나고 그러면서 50대 파산 선언을 하게 되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집 때문에 힘들고 하우스포가 그때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이자가 진짜 무섭네요. 예. 사실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대출을 감당을 하면서 이른바 레버리지 효과를 늘려서 그럼요. 돈을 벌 때는 또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해지면 빚을 만들고 이게 더 이자가 더 늘어나면서 악순환 고리에 빠지는데 렘브란트가 경제적으로 보면 이 악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보여지고요. 렘브란트는 자화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30대에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있고요. 50대 파산 이후에 그린 자화상이 있어요. 이 두 그림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서 비교해 보시면 경제상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요. 이 샤방샤방한 그 안타깝네요. 젊을 때 30대 네, 네. 렘브란트의 모습과 이 50대 빛에 찌들고 파산 선언한 이후에 본인을 그렸던 그림에서 아마도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 모습까지도 다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슬펐을까요? 빚에 찌든 나의 얼굴을 네. 그리는 그 본인의 마음은. 근데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네네. 그 집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그렇게 대출이자 어마어마한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내가 그 집에 살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SNS를 하는 이유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가 신흥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거든요. 렘브란트는 그곳에 살고 싶었던 그러니까 자신이 굉장한 유명한 화가 새로운 화가로서의 그런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렘브란트가 그때 샀던 그 집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네. 지금 렘브란트의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이 집이 렘브란트를 흥하고 망하게 했던 집이구나 하면서 렘브란트의 삶의 모습 그다음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거기서 즐기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네. 렘브란트의 그 인생 일대기를 한번 검색해 보는 걸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출에 대한 네, 경각심.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얘기 하나 더 해주신다고요. 새벽에 예. 방송에 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해가 좀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예. 어둠을 이렇게 밀어주는 우리가 그래도 이 어둠을 그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가로등 아니겠습니까? 맞죠. 근데 이 가로등이 화가하고 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가로등이 화가가 뭐 발명한 거예요? 가로등을 어떤 맞습니다. 이유? 이것도 맞아요?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네. 얀 반테르 헤이덴이라는 네덜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건축물과 그러니까 도시 풍경을 많이 그렸던 화가인데 이 화가 역시 17세기 중반에 활동을 했거든요. 네. 이 화가가 발명가였습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항이 있었고요. 여기가 운하로 연결된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늦게 어둠 때문에 실족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돈이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범죄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화가이자 발명가였던 얀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얀은 이걸 어떻게 한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지금의 현대적인 가로등을 이 사람이 고안을 해내고 이 고안을 시스템을 했다. 예. 암스테르담에 도입한 인물입니다. 야, 화가가 가로등을 개발했다는 건 진짜 처음 듣는데 대단한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단에는 등을 달고 밑에는 긴 이제 가로등 밑에 기둥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때는 이제 기름을 태웠어야 되니까 유체 기름을 활용했고 목화 심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얀의 형이 유리 가공 기술을 하는 공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네, 그래서 유리로 감싼 등을 감싸고 비바람을 막고 그렇게 하는 것까지 같이 해서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의 가로등 관리인으로까지 취업을 해서 얀이요. 예,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꽤 오랫동안 암스테르담에 한 1,800개 초기 도입되는 1,800개 가로등을 암스테르담의 주요 거리와 뭐 아까 운하 지역에다가 설치했다고 하고요. 아주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그러면은 나중에 연봉도 이제 발명가로 어쨌든 그 관리자로 많이 네. 받았다고 하니까 그걸로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네요. 사실은 그림으로도 꽤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중반에 도시건축 화가로 꽤 유명하거든요. 그림을 찾아보시면 당시 암스테르담의 특징적인 건물 모습 다 나와 있고 상당히 세밀하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건축이라든지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다 봐야 될 정도인데요. 네. 아까 이제 연봉이 한 2,000길더를 받았다고 하는데 꽤 큰 돈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지관리비까지 다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죠. 네, 오늘 렘브란트와
얀반테르 헤이데 이름이 좀 길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경제 이야기 지금까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가 설이 내린다는 절기인 상강이었습니다. 든든하게 겉옷 챙겨 입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상혁 씨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외식에 나섰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검색해둔 맛집을 찾아갔는데 문턱이 높아 휠체어로는 들어가기가 어려웠죠.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